지난주 이어가지고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한빛센터에 대한 좋은 정보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저희는 매주 수요일 날 1시부터 5시까지 노무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전화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시면 이제 저희 한빛센터 노무사분이랑 노동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2번째니까 앞으로 나도 4번째 런치오더법도 있으니까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저희 그 링크 올려놓던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런치오더법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런치오더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드시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퇴사할 때 알아둬야 할 법 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다른 사직에 대해 자발적 사직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 이제 부당해고랑 퇴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부당해고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지난번에 자발적 사직과 비자발적 사직을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가장 처음 중요한 건 해고에 해당하는지예요. 그래서 상담에 오셨을 때 저는 해고를 당했어요 하고 왔는데 막상 해고가 아닌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정년이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관계가 이렇게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를 보지 않고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해고를 보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계약기간 만료가 되더라도 이게 갱신될 여지가 있었다라고 해서 갱신될 만한 기대가 있었을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기간제 계약이 2년이 넘으셔서 사실상 이제 법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인정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간 만료인 경우 좀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규직으로 입사하셨다가 기간제로 서명을 하신 경우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게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계약서의 성격이랑 이제 그 사업장 내 이제 기간제 근로가 원래 보편화돼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당해고 다투기 전에 사직서를 작성했냐였는데 사직서를 쓰고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서 쓰라고 했다 해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직서의 내용이 어떤 걸로 기재되어 있냐에 따라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된 경위에 따라서 근데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근데 사직서가 일단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불리한 요소시긴 해요. 자발적 사직으로 보일 여지가 많아서 그래서 항상 사직서를 쓰실 때는 회사가 쓰라고 하든 말든 내가 해고를 당하는 경우라면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쓰신다면은 이거는 회사의 강요에 의해서 난 해고당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해고의 입증 책임 문제는 이제 구두로 해고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노동자분께서는 내가 해고를 당했다고 찾아오셨는데 사용자는 우린 해고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이 사람이 무단 결근을 한 거고 그걸로 인해서 자발적 사직 처리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두 해고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위법한 행위로서 무효거든요. 그래서 해고를 이제 구두로 통보받으신 분이 오시면 항상 혹시 해고에 대해서 녹취하신 게 녹음한 게 있으시냐 아니면 문자나 이런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냐라는 걸 꼭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구두로 해고를 받았다면 이제 녹음을 못 하셨다면 카톡 메신저나 이런 하나의 메신저로 문자 메시지도 가능하거든요. 사장한테 사장님이 해고 통보하셨으니까 저 내일부터 출근 안 할게요 라고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고의 입증 책임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이 정확하게 부담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다 따져봤을 때 어쨌든 해고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다투는 이제 만약에 해고의 정당성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문제에 관련해서 사실 해고는 근로관계를 이제 근로계약이라는 계약을 사용자랑 노동자가 그냥 맺은 거잖아요. 근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게 하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 이유는 원래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한쪽이 원하면 해지할 수 있어야죠. 네가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아 우리 계약 합동을 맺었을 때 이거 팔고 싶지 않다라든가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라고 하면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근로계약의 특수성에 따라서 해고는 그렇게 해봤을 때 우리 사회가 해고를 이렇게 쉽게 그냥 제한 없이 했을 때 예를 들어 처음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우리 사회가 이제 노동자라는 개념이 생기고 사용자라는 개념이 생겼을 때 해고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니까 해고가 너무 쉽게 일어나고 이게 너무 대등하지 않아서 사회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노동자들이 굶어 죽거나 직장을 잃게 되고 사용자가 너무 쉽게 해고하니까 사회가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경험을 저희 대부분의 사회가 했고 그래서 이제 사회법이라는 노동법을 통해서 해고는 특별히 보호하자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해고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고에 대한 제한을 가지고 많이 사용자분들께서 울분을 토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내 근로자 내 회사에서 자르겠다는데 내 맘대로지 왜 이걸 니네가 막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를 우리 사회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합의를 통해서 제안으로 법을 정한 거거든요. 살인에 대해서 살인을 왜 금지시키냐고 했으면 되게 납득하기 쉽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걸 허용해줄 수 없으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해고도 우리 사회가 이걸 허용했을 경우에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를 아니까 이걸 이렇게 금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해고는 흔히 절차, 사유, 양정이라는 정당성이 인정돼야 된다고 해요. 이 세 가지를 이제 뒤에서 조금씩 살펴볼 건데, 법 규정을 살펴보면 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 조항이 있어요. 해고와 관련된. 이건 이제 징계해고. 이거 외에는 이제 경영상 해고라 해서 정리해고가 따로 있긴 한데, 오늘은 징계해고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게요. 경영상 해고는 이제 회사가 어려워서 할 수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해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건 되게 엄격한 경우고, 일단 오늘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법 세 가지에 있는 해고 예고제도,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고,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인데요. 그래서 이 밑에 두 가지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하나씩 살펴보면 해고 예고 규정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된다. 갑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에 노동자가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해고를 미리 대처할 수 있게 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은 특별하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을 돼요. 사실 해고에 대한 보호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가 부당 해고를 당하더라도 웬만해서는 그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위반 시에는 이제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해서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치 월급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다닌 지 3개월이 안 된 경우,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망하는 경우, 갑작스럽게 천재지변 같은 경우로, 아니면 이제 근로자가 너무 명백한 범죄 행위를 해서 당장에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납득했을 때 사람을 죽여서 어쨌든 깜빵에 들어가는 경우 해고를 예고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에게.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에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빼고는 무조건 해고 예고를 해야 되고, 20일 전에 예고를 했었어도 이거는 위법한 예고에서 30일치의 수당을 줘야 돼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다만 이제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가 무효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뿐이지 해고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해고가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지켜졌다 하더라도 예고를 하지 않았으면 30일치의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계신 분들이 이걸 많이 청구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부당 해고를 주장할 수는 없고, 근데 해고가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이 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해고가 쉽게 막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해서 한 달치 월급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노동청에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통해서 진정 절차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해고 서면 통지 규정인데요.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돼요. 이건 꽤 중요한 사항이어서, 왜냐하면 해고 사유가 정당해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여서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되고 위법한 해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서면 통지는 반드시 사유랑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돼요.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을 해고하고 어떤 시점부터 나오지 말라라는 걸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서면 통지 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이 서면 통지가 애매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좀 있어요. 예컨대 취업규칙 27조 위반, 그 다음에 이메일로 통지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다른 것까지 좀 같이 고려를 해요. 사유는 정당한지, 사유가 만약 너무 정당한데 이 서면 통지를 했는데 조항만 적었다라는 경우에 명백하게 사실상 서면 통지 규정을 지켰다고 보기 어렵긴 한데, 노동위원회나 이제 법원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판결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애매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접적인 그 서면 통지 받으신 걸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서면 통지 규정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좀 명백하게 부당해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이렇게 부정당한 경우에 그 해고가 이제 위법한 해고로 돼서 복직을 하셨어도 회사가 절차를 다시 지켜서 해고할 수 있어요. 서면 통지를 다시 해서 해고하겠다라고 하면은 다시 해고가 이루어지는데, 물론 이제 그 부당해고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이득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해고에 있어서 이제 절차적 정당성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외에 하나는 우리 회사에서 이제 취업규칙, 법에서 정한 거고, 취업규칙에서 징계위원회를 연다, 그리고 소명기회를 준다라고 돼 있으면 그 규정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회사가 만약에 해고나 이런 게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그 징계위원회 취업규칙에 며칠 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 내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회사마다 규정이 다른데
대부분의 회사가 취업 규칙을 이제 뭐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남들 거 회사를 그대로 가져오니까 징계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통보하고 징계위원회 누구로 구성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부정될 만한 요소들이 있으면 실제로 그걸 가지고 부당행위로 다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징계 같은 사건이 생길 일이 있으면 그 취업 규칙을 달라고 해서 징계 관련된 절차 규정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 이게 가장 이제 해고를 보호하는 가장 큰 건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제법에 명시돼 있어요. 이건 해고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징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 징계라는 거는 벌이거든요. 저희가 검찰 통해서 우리나라 국가가 개인에게 형사상 범죄의 죄를 물을 수 있듯이 회사가 일종의 벌을 내리는 건데 회사가 나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원래는 주어진 게 없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 조직 내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의 규칙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이 벌을 내리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명칭이 무엇이든 직위해제든 뭐 대기발령이든 그 명칭이랑 상관없이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있다면 대부분 징계에 해당할 확률이 높고 그 징계에 있어서는 정당성이 요구돼요. 그래서 사유는 이제 명백하게 원칙은 직장 질서를 침해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이제 개인적 사생활, 내가 밖에서 다른 일을 했거나 아니면 불법 도박을 했다고 쳤을 때 내가 불법 도박을 한 걸로 인해서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 치더라도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을 받았다 치더라도 내가 회사에 피해를 줬는지 그거에 따라 징계 사유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니면 최근에 이제 불륜이 위헌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의 회사 직원들 간의 불륜을 회사가 징계할 수 있는지 형사상 범죄가 아닌데 회사가 무슨 이유로 이걸 징계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좀 경우가 달라요. 회사 직원 간의 불륜으로 인해서 회사 내에서 약간 직원 간의 그런 그 사이가 틀어지고 직장 질서가 해침해졌다는 이유로 징계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적 불륜으로 해서 그러니까 회사 밖의 분과 해서 뭐 어떠한 영향을 준 것도 없는데 명예훼손으로 한다라고 하는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다만 공무원들은 이제 뭐 음주운전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회사로 통보가 오니까 회사가 이제 이런 공무원법상 이런 징계가 명예를 실추했다라고 해서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 사유가 되냐 안 되냐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명백하게 직장질서 침해가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다툼이 많이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유서를 많이 쓰잖아요. 사유서에 반성문을 쓰도록 한다라고 강제를 했을 때 개인에게 반성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회사. 그래서 그 반성문을 강요하는 이유로 거부했을 경우에 사실 징계가 안 된다가 원칙이고 그냥 병의소를 쓰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까지 쓰는 건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을 내가 반성한다고 쓰는 걸 자발적으로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반성을 강요한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사회의 직장 질서랑 상관없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들은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징계 양정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정도의 차이죠. 예컨대 직원들끼리 말다툼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둘 다 해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좀 개인의 판단이에요. 사실 사회통념상 판단이라고 하는데 뭐 판사의 판단이든 노동위원회 공익위원회 판단이든 개인차가 좀 있죠. 이거를 정직 3개월을 할 거냐 정직 1개월이 적당하냐 해고가 적당하냐 이거는 개인에 따라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래서 과거 회사의 징계 사례, 유사한 사례들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는 해고를 하고 이 사람한테는 뭐 감봉을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회사 내 과거 사례들 그리고 뭐 최근 이슈 관련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성희롱 이슈 같이 좀 그런 게 커지면 그런 거에 있어서는 해고를 좀 더 관대하게 인정하는 편이고요. 아니면 사소한 뭐 직장 내 괴롭히법이 들어가서 직장 내 괴롭힘법으로 인한 처벌이 가능하니까 해고까지 할 거냐 말 거냐는 회사의 재량이라고 하지만 좀 애매한 지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회사가 정직 3개월을 내렸을 때 부당하다라고 노동위원회가 판정하면 회사가 정직 1개월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예 취소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서 이건 우리 회사가 징계를 평소에 어떤 식으로 했고 아니면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했고 좀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냥 한 10명 물어봐서 한 8명이 동의할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동의가 이루어지고 그게 과도한 경우에는 이제 양정이 과다하다 해서 징계 사유는 인정은 되나 이 징계는 너무 과하다라는 판정이 내려져서 부당 징계가 인정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부당 징계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부당 해고로서 다투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는 방식이 있고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고가 무효라는 소송을 구하는 방식인데 사실 소송이 가장 원래 원칙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사법기관만이 가능한 권한이거든요. 사용자랑 노동자 간의 관계에서 이거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제3자가 권한을 가진 건 법원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나라는 해고 무효 확인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니까 아무래도 소송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변호사를 끼고 시작하면 착수금이 좀 더 액수도 커지고 기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노동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 노동위원회라는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통해서 하면 대부분의 변호사들을 찾아가시든 노무사를 찾아가시든 인사노무 관련된 부분은 다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맨 처음에 이게 더 신속하게 구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시려면 이제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뭐 다른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징계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 지역에 뭐 지방노동위원회가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 서울진노위, 경기면 경기진노위, 충남진노위, 뭐 충북진노위 이렇게 진노위들이 있고 세종시의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또 있어요. 그래서 진노위가 1심을 담당하는 거고 1심 결과에 이제 어느 한쪽이 불복한다면 2심을 통해서 중노위를 가는 거고요. 중노위 결과에도 부족한 경우에 이제 소송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진노위나 중노위 선에서 해결이 돼요. 진짜 뭐 현대차 대 민주노총 간의 대결로서 이건 회사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힘싸움이나 됐을 때 워낙 최신 판례를 만드는 큰 이슈가 됐을 때는 이렇게 뭐 행정소송 1심, 2심, 3심 가서 한 10년, 8년이 걸리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은 대부분 진노위나 중노위 선에서 해결이 되고요.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접수를 직접 가서 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접수도 가능하세요. 그러시고 만약에 이제 내가 너무 낯설고 어려운데 노무사를 고용하기에는 비용적 부담이 크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제 급여에 따라서 이거는 구제 보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국선 노무사제도도 실제로 있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지역구의 노동센터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권익구제 사업이라고 해서 급여가 적으신 노동자분들에 한해서는 예산이 있는 경우에 노무사를 붙여서 권익구제 사업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상담 창구는 사실 많으니까 가벼운 상담을 받아보시고 나서 이게 내가 해볼 만한 건지 일단 판단을 해보시고 그때 가서 이제 해볼 만하다 싶으면 비용을 들여서 고용을 하셔도 괜찮고. 그래서 노동위원회 신문회의가 열리면 신문회의 기간에 이제 접수를 하시고 한 두세 달 정도, 2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돼요. 접수하시고 나서부터.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내가 왜 해고를 당했는지 이유서라는 형식으로 해서 이런 과정들을 제출을 하고 회사 측은 또 답변서를 내요. 이래서 해고를 했다. 이렇게 막 내용을 주고받다가 신문회의가 한번 열리면 예컨대 서울진노위에 내가 접수를 해서 열리면 저기 물레역 근처에 서울진노위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가서 신문회의가 한번 잡히면 이제 노측, 사측이 앉아있고 그 앞에 공익위원이라서 판사처럼 앉아있어요. 3명이서. 그리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이렇게 앉아있는데 보시면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공익위원들이 물어볼 걸 물어보고 그날 이제 1시간 정도의 신문을 하고 나서 그날 저녁 8시에 문자로 발송을 해줍니다. 결과를.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그거에 내가 만약 결과를 납득할 수 없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진노위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회사 측이랑 노동자 측이랑 복직의 의사가 없으신 경우에 그냥 이 정도 임금 받고 끝내겠다는 식으로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되게 다양한 결과를 낳는데요. 어쨌든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된다는 것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90일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결국 구제 신청을 하려면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 자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사실 훨씬 더 많이 들긴 하거든요. 본인 부담도 크시고요. 패소했을 시의 부담도 이제 소송 비용, 상대 측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부당해고 관련된 해고를 당하셨다면 어떻게 했는데 사실 내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노무사나 변호사 누굴 찾아가셔도 판단이 다르실 수 있어요. 해고를 당하셨다면 기억하셨을 때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한 군데 받아봤는데 압도를 못하셨으면 두세 군데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그러시고 그다음 해고로 되기 전에는 그리고 꼭 해고된 이후에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해고되기 이전에 근데 사용자가 해고하려고 한다는 게 있었을 때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어쨌든 해고 이후에 다툼이 됐을 때는 사용자가 해고를 정당한 이유라고 증명할 이유가 있지만 사실 노동자 측에서는 증거 자료가 없어서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 상담을 받으셔야 회사 퇴사 전에 사내 메신저든 사내 뭐 내용 문서든 이런 것들을 증거 자료로 확보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해고되기 전에 그런 낌새가 있을 때 미리 상담을 받아보셔서 이런 것들이 자료가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해고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만약에 이제 퇴직하셨을 때 퇴직금과 퇴직연금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퇴직금인데요. 퇴직금 제도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금 제도는 뭐 계습근로기간 1년 그리고 30일 분장의 평균 임금을 준다는데 그냥 1년 넘어가면 발생하고 1년마다 한 달치 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일했으면 2달치 월급, 3년 일했으면 3달치 월급이 기본적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계습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4주 평균했을 때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12시간씩 일하시는 근로자분이 10년 일하셨어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뭐 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했다, 아르바이트로 일했다 치더라도 15시간이 넘어간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15시간 이상 넘어가는 거에 따라서는 차이가 좀 커요.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여기에 따라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도 15시간 이상 하시는 게 내가 받는 월급에 있어서 꽤나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은 적용이 돼요. 물론 2013년부터 적용된 거라서 2012년 경우에는 50%, 2014년부터는 이제 100%로 지급이 되기 시작해서 근속기간이 기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 부분은 좀 고려하셔서 퇴직금을 계산하셔야 돼요. 퇴직금이 항상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 말씀드렸던 계속 근로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이제 다툼이 돼요. 지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계속 근로기간이라고 하면은 그냥 전체 일하는 기간을 말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되는 경우에는 뭐 어떤 분 학원 강사분이 11개월씩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1개월씩 쉬고 1개월씩 쉬는 경우에는 수능이 끝나고 한 달간의 텀이 있어서 11개월씩 계속 반복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거예요. 근데 1개월의 텀을 두고 그래서 나중에 퇴직금을 청구하려고 하니까 회사가 이 사람은 11개월씩 일했는데 매번 따로따로 이게 어떻게 1년 넘지 않는 근로자다라고 해서 퇴직금을 못 준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법원에 이 사람 소송에 가서 법원의 판단은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서 체결했고 실제로 이 사람 업무가 이 사람의 업무가 1년 동안 그러니까 업무의 특성상 한 달을 쉬는 게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그 전체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해줬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11개월씩 5번을 체결했었어도 5년치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뭐 휴업, 휴직, 쟁예행 기간, 당연히 정당한 쟁예행 기간, 결근, 부당해고 기간 이런 것들도 다 계속 근로기간에 삽입이 되고요. 또 애매한 경우가 영업량도가 있어요. 회사가 사장이 바뀐 경우에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경우에 이거 새로운 회사로 바뀌었으니까 너는 인정 못 해준다라고 될 때가 있는데 일단은 회사가 그대로 넘어가면서 사장이 바뀐 경우에 그 사장이 그대로 그 권리 책임도 가져간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장에게 퇴직금 청구 권한이 있는데 새로운 회사로 넘어가면서 이게 불안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 10년을 일했는데 새로운 회사가 넘어가면서 불안해서 이 10년치 퇴직금을 못 받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면 넘어가기 전에 이걸 거부하고 지금 회사에게 내가 퇴직금을 줘라라고 받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장이 마음대로 나의 권리, 나를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나는 이 사장이랑 계약을 맺은 건데 다른 사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는 나의 권리, 나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회사에게 일단 퇴직금 10년치 퇴직금을 받고 그 다음 새로운 회사로 넘어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나중에 찾아오시게 되면 좀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그 기간 내에 어느 정도 사회 통념상 청구할 수 있을 만한 기간 안에 오셔야지 3년 전에 회사가 바뀌었는데 그때 청구를 했었어야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영업량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좀 판단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과연 내 퇴직금이 안전할까에 대한. 그리고 평균임금 계산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원칙은 예컨대 산정상유 발생이니까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것들이 내 평균 1H 평균임금이 돼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퇴직 직전에 내 임금이 제일 중요한데요. 근데 이거는 원칙이고요. 예외 사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퇴직금을 구할 때 저희도 일일이 다 계산 못해요. 그래서 엑셀 표가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저희한테 구해달라고 했을 때 회사들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입사일자랑 퇴사일자를 입력하면 재직일수가 알아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재직일수에 따라서 일수 계산해야 될 게 있으니까 내가 받은 급여를 이제 넣으면 알아서 이제 여기서 퇴직금이 얼마다라는 계산을 해주느냐 이건 엑셀 표고요. 이게 반드시 안 맞을 수도 있죠. 회사마다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이건 기본급이 일정하니까 계산하기 편했는데 뭐 기타 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 수당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이 수당이 과연 평균 임금에 들어가는지 퇴직금으로서 볼 수 있는지 등을 여러 가지 좀 따져보셔야 돼요. 그 경우에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웬만하면 회사가 맞게 청구할 거고 이 경우에 좀 제가 다른 케이스를 잡은 건데 두 달을 400만 원을 받고 만약에 제가 이제 인센티브를 받는 형식이어서 마지막 달에 2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 내가 일한 기간이 지금은 488일밖에 안 되니까 퇴직금 차이가 적지 만약 제가 20년을 일했는데 마지막 달에 2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확 적어지잖아요. 제 퇴직금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제가 주장을 할 수가 있죠. 내 퇴직 마지막에 어떤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게 내 평균 임금을 산정한 게 맞지 않다. 다른 방식으로 산정해서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이제 법적 다툼이 이루어지는데요. 일단 그거 맨 마지막에 보시면 평균 임금이라는 거는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기 위한 거예요. 좀 법적 용어가 좀 있어서 어려운데 그냥 내가 평소 받는 급여만큼 받아야 그 평소 받는 급여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게 평균 임금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20년 동안 400만 원을 받아왔는데 마지막 달에 200만 원을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받았다면 그건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급여를 다시 계산해달라 해서 그게 평균 임금에 맞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판례에서는 1년 단위로 산정한 적도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3개월치로 계산했을 때 그 기간에 쟁의행위가 있었어가지고 파업이 있었어가지고 평균 임금이 제대로 산정이 안 되니까 1년으로 산정한 거는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결례도 있어서 인사 담당자든 뭐 근로자분들이든 어떤 걸로 산정하는 게 내 평균 임금 취지에 맞는지, 오히려 반대로 어떤 택시 기사분이 퇴직 직전에 이제 일을 되게 과도하게 하셔서 자기 임금을 계속 올리신 거예요. 지나치게 직전 3개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될 수도 있어요. 이건 지나치게 특수한 사정으로 올라간 거니까 평균 임금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내려간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 임금 산정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직전 3개월인데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다르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중간 정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퇴직금을 중간에 달라고 하는 건데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뭐 전세금을 낼 때, 파산했을 때, 아니면 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의무로 줘야 되는 거고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회사랑 협의해서 회사가 뭐 더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근로자의 어떤 사정이 있으면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게 어차피 줄 돈이니까 그렇게 큰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소액처당금이라고 해서 퇴직금에서 보호되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먼저, 만약에 사용자로부터 노동자가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이제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고 나중에 사용자로 청구하는 이제 보호되는 게 앞에서 그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체당금 제도인데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 전 3년치까지 그리고 최대 700만 원까지 보호가 돼요. 그래서 내 퇴직금이 7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회사가 어려워도 나중에 체당금 제도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퇴직금이 700만 원이 넘어가고 뭐 10년치, 20년치가 된다 싶을 때는 좀 미리 어떻게든 그걸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회사가 위험하다면,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면 그 부분을 고려하실 필요는 있으세요. 여기까지가 퇴직금이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퇴직금이 약간 갖는 리스크가 있었어요. 기존에도 이제 연차가 대부분 근속기간이 긴 경우가 많다 보니까 회사가 20년치나 30년치를 주려고 한 번에 주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노동자의 그 퇴직금 권한이 상실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못 받는 경우 회사가 많아서 그런 경우들이 있고 이제 퇴직금을 한 번에 큰 돈을 받다 보니까 그 돈을 이제 크게 탕진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분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보호가 필요하다라 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이제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업장이 이제 퇴직연금을 많이 가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DB형, DC형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대부분 DC형을 많이 가입하세요. DB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랑 거의 별로 다르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퇴직 직전에 지금 계산 방식이랑 똑같은 퇴직금을 계산해서 퇴직 시점에 그렇게 해서 이제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건데 뭐 그건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걸 거부해서 본인이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건 DC형이라고 해서 그냥 매년 올해 연봉 계약을 만약 2천만 원에 체결했으면 그걸 12분의 1로 나눠서 한 달치 퇴직금을 미리 이제 노동자분 계좌에 넣어줘요. 퇴직연금 계좌에. 그럼 그 계좌에 돈이 들어온 걸 가지고 노동자분이 직접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이제 금융기관에 맡기는 거거든요. 금융상품을 운영하는 거고 그 운영 자체는 노동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반대로 DB형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요. 그래서 어떨 때 좋냐라고 했을 때는 개인의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근데 주로 이제 DB형 같은 경우에는 임금 상승폭이 커서 퇴직 시점에 내 연봉이 높을 것 같은 경우에 그 경우에는 사실 지금 퇴직금 제도가 제일 좋죠. 어쨌든 근속 연수는 곱하는 건 똑같은데 퇴직 시점에 평균 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DC형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이제 퇴직 시점이 아니라 매년 하는 거니까 내 연봉 상승폭이 크지 않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되게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내가 직접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DC형을 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상품이 일단 퇴직금을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긴 한데 이건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상담드리기 좀 그래요. 보험 상품을, 금융 상품을 본인이 선택해서 가입하고 어떤 상품에 가입해서 어떤 일을 할지를 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세요. 만약 퇴직연금 계좌를 만드셔서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퇴직하셨을 때 그 연금 계좌로 수령이 가능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 그 전에 퇴직하신 경우에는 그 전에 퇴직하시거나 55세 이후 퇴직하셨던 간에 회사가 IRP 계좌를 만들라고 할 거예요. 은행에 가서 퇴직연금 계좌인데 그 계좌를 만들면 그 계좌로 돈을 옮겨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내가 연금으로 수령할지 아니면 계속 다른 회사를 다니면서 55세까지 퇴직연금을 거기다 모아서 그걸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지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고요. 굳이 장점 얘기하면 소득세가 절감이 돼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았을 때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에 비해서 이거는 다달이 받는 연금 형식이니까 그리고 국가가 약간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퇴직소득세가 30% 절감이 되는 거고요.
그 후에 이제 이 이윤을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는 이제 본인의 약간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았어도 내가 퇴직연금에 가입 안 했어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퇴직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시고 연금 수령 도중에 연금계좌 해지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받으셔도 되고, 이 경우에는 뭐 소득세를 이미 받은 거는 토해내지 않고요. 감면받은 걸 앞으로의 감면을 못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퇴직소득 30% 절감이랑 운용수익, 그러니까 만약 금융상품의 운용수익에 있어서는 소득세가 3.3에서 5.5라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잘 몰라요. 저도 이거 금융상품 얘기다 보니까 돈을 못 받은 걸 봤을 때 제가 주로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지,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금융상품의 영역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저도 어제 급하게 유튜브로 막 찾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퇴직연금으로 돈 벌 수 있냐 막 이런 것들 보면서 급하게 넣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시 내가 퇴직연금을 통해서 돈을 좀 굴리고 싶다, 내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따로 공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것보다는 만약 내가 퇴직금을 못 받는다, 퇴직연금을 못 받는다, 아니면 회사가 영업연도가 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제 뭐 노동청이나 노무사 가까운 이제 이런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준비한 강의고요. 혹시 부당해고나 퇴직금, 퇴직연금 관련돼서 편하게 얘기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영을 하는데 네. 갑자기 특정 달에 퇴직금이 입금이 안 된 거예요. 네. 뭐 매달 뭐 사람마다 조금씩 그 12분의 1로 들어온 네. 것 같은데, 그렇게 만약에 되면 퇴사할 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회사가 금융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돈을 넣지 않으면 일단 금융상품에서 당연히 그쪽에서 요청을 하는 게 정상인데 금융상품 운영하는 데가 약정을 맺은 거잖아요. 이 돈을 줘야 자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명백하게 그걸 떠나서 이제 선생님 입장에 돈을 못 받은 거니까 임금체불에 해당하죠. 그리고 발생했어야 되는 운영 수익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손해는 사실 노동청을 통해서 할 게 아니라 소송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퇴직금이니까 사실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거고 그때까지 있으니까 뭐 총 계산했을 때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평균 임금보다 그러니까 본인의 12분의 1보다 덜 받은 게 있으면 그때 시점으로 해서 뭐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는 시점에는 안 되는 거고 이제 나가려고 정했을 때 이제 있거나 하거나 아니면 당연히 바로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죠. 금융상품 통해서 그쪽을 통해서 압박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회사 측에 압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당하게. 아마 가입하실 때 회사가 그걸 지급하기로 했다는 약정이 있을 테니까 그걸 근거로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근로기간 근로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인턴이랑 그런 게 좀 많았어요. 네네. 그 기준이 4대 보험 가입 시기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인턴 시기 때는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됐다 합수 뭐 이런 식으로 쳤을 때 그 기간까지 포함되는 건지. 인턴 기간에 4대 보험을 가입을 안 했으면 그건 회사의 귀책사유예요 사실. 인턴이라고 해서 똑같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예 아니면 프리랜서에서 근로자가 돼서 그 4대 보험에 가입했으면 그때부터 계속 근로기간인 건데 인턴은 그냥 똑같은 근로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네, 인정이 돼요. 예컨대 비정규직으로 들어왔어도 그대로 전환이 돼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에 그 기간도 당연히 다 포함이 돼요. 근데 다만 대학교 같은 데서는 이제 교원이랑 아예 일반직이 다른 분류로 구분이 돼서 1년 동안 계약직으로 계시다가 교원으로 임용이 되신다면 1년을 그냥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내가 6개월 인턴하고 정규직 전환이 됐는데 6개월 동안은 인정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 그 기간은 사실 삽입해야 맞는 거고요.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건 국민연금도 당연히 혜택을 받았어야 되는 거고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고 회사가 미납하는 거죠. 아니면 학생 인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직장인이 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요? 그럼 학생 인턴이 정확히 어떻게 운영된다고 봐요? IPT 해가지고 이제 학교랑 회사랑 연계해서 네네. 이제 실무 교육으로 왔다가 이제 직원이 되고. 실무 교육성으로서 만약에 흔히 특성화고에서 말하는 그냥 실무 학습이나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채용된 근로자랑 똑같은지는 그 법에서 떠나는 걸 떠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느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일하신 게 그냥 순전히 학교를 서로 맺어서 산학협력 차원에서 그냥 교육만 받은 건지 아니면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월급도 받고 똑같이 일했고 최저임금 받았으면 당연히 근로자니까 하대보험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관련 제도나 그 관련 법령을 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전부터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이전에 뭐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사대보험 가입을 못한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한 것을 그죠. 당연히 사대보험이 전체가 만약 가입이 안 돼 있어도 그런데 저는 지금 근로자성 부터인데 그런데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 2년 동안 프리랜서로 일을 했는데 퇴직금 청구를 해요. 사대보험 다 가입 안 돼 있었잖아요. 그 기간에 사실상 나는 근로자였다 해서 퇴직금을 청구해서 2년치 퇴직금을 다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도 사대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명확한 거니까 사실 그 부분은 입증할 필요가 없고 그 전 부분에 대해서 난 여기서 똑같이 근로를 했지만 회사가 사대보험 가입을 안 했을 뿐이다라고 해서 주장을 해서 그 기간에 퇴직금을 청구하긴 해요. 근데 물론 그 기간에 사대보험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미납하셨던 건강보험료나 이제 국민연금이 납부하게 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회사도 근데 절반 납부하는 같이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납부가 될 수 있긴 해요. 네. 경영상의 정리해보는 경영상의 정리해고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법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23조에 아까 봤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라고 돼 있어서 뭐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노동자와 근로자 대표와 50일 전에 협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고 회피 노력을 성실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해야 된다는 4가지 의무가 있는데 이 각각의 의무를 다 따져보진 않고요. 그냥 사실 회사가 그만큼 위험했냐를 가지고 많이 따져요. 그래서 최근에 뭐 대기업들 정리해고 같은 경우 있을 때 가장 이슈됐던 정리해고 판례는 쌍용차 판례일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었냐를 가지고 이제 회계 자료를 보고 판사 법원들이 판단을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대부분 회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근로자에게 노동자분에게 규칙 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따지는데 장래 위기가 예상되고 이게 구조적으로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고 해서 엄격하게 다퉈서 이거는 좀 케이스별로 이제 또 되게 엄격하게 많이 싸움이 있어요 실제로. 정리해고가 크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되게 많은 대법원까지 대부분 가죠. 그래서 그 경우에 워낙 소송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고 관련된 사람도 많으니까. 경영해고는 그래도 쉽게 일어나진 않고요. 다만 주로 있는 경우에 이제 회사가 어떤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에 이 회사를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파트를 정리하면서 이 파트 부분이 나가줘라라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그건 이제 경영해고가 되는 거고 흔히들 있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경우에는 좀 어렵긴 해요. 만약 그 회사 파트가 정리가 되고 회사 이윤상 이분들을 다른 업무로서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정리해고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정리해고상의 요건을 뭐 며칠 전에 협의를 해야 되고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인정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해고는 원래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해고 이렇게 나누는데 통상해고는 이제 그 노동자분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 그런데 진짜 몸이 너무 아프셔서 일을 할 수 없고 뭔가 잘못해서 징계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이제 통상해고라고 해서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그런 부상이 업무상 이제 산업 산재로 인해서 발생했으면 산재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정리라고. 그러니까 왜 신청받아가지고 명예퇴직 같은 거 명퇴 같은 거 네. 만약 한다라고 가정하면 네. 그때 회사에서 뭐 일종의 장려금 같은 걸 위로금을 주기도 하고 그게 의무는 아닌 거예요. 의무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명예퇴직을 한다라는 거는 회사가 경영해고의 해고 회피 노력 중 하나예요. 바로 경영해고를 할 게 아니라 어쨌든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싶은 근로자 있냐라고 확인을 하고 그렇다면 너네가 나갈 수 있게 내가 위로금을 주겠다라고 해서 회사마다 위로금의 규정도 다르고요. 이거는 이제 약간 협상의 영역 아니면 몇 년 차부터 몇 년 차까지만 지원할 수 있고 이만큼의 3년치 월급을 주겠다라고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큰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위로금 주고 나가는 형식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 퇴직 아니면 합의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신청하는 거잖아요. 명예퇴직은 먼저 그런 형식으로 이제 회사가 먼저 자발적 사직자들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도 뭐 아니면 무급휴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순환 휴직 일정 근로자들을 노동자분을 휴직시키면서 회사가 그 경영 위기를 버티는 거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경영해고를 할 때 해고 회피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고 회피 노력 판단할 때 회사가 다짜고짜 너네 다 해고야 해서 당장 바로 해고를 하면은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명예퇴직이나 휴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고 회피 노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규정한 취업 규칙을 회사가 안 지키는 경우에 대한 회사의 그런 책임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경조사 같은 거. 네? 경조사 규정 같은 게 회사로 명시가 돼 있는데 경조사 휴가를 취업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네, 뭐 그런 거. 일단 내가 청구했는데 주지 않았으면 내 휴가 일수에 대한 돈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만약 제가 실무상으로서 내가 크게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을 만약 경조사 이유로 해서 안 나간다고 했을 때 회사가 그걸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일자가 특정되잖아요. 네. 장례식 같은 경우에. 근데 오늘 돌아가셨으면 앞으로 3일이 특정이 되니까 그 일 동안 내가 휴가를 쓰겠다라고 했을 때 주어진 회사가 뭐 당장 이 사람이 안 나와서 내가 망할 만한 상황 같은 급박한 진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출근하라고 주장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규정을 이유로 너 뭔데 휴가 맘대로 써 해서 징계 같은 걸 할 경우에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 그 휴가를 못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뭐 수당을 청구하든 하다못해 진짜로 내가 경조사를 그걸 못 치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업 규칙에 일단 정해져 있으면 법보다 유리한 내용들은 다 그냥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에서 위반되는 내용 자체가 무효인 거지 법보다 뭐 휴가를 더 준다. 휴가를 원래 근로기준법상 15일을 주는 거를 20일을 준다라고 규정이 돼 있으면 20일을 실제로 못 주면 나머지 20일에서 못 준 일수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 취업 규칙에 일단 규정이 돼 있는 거는 그냥 그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뭐 누가 돌아가시면 돈 얼마를 주기로 했다라는 네. 그런 부분도 만약에 명시돼 있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취업 규칙을 만약 보실 때 취업 규칙이 그런 식으로 얼마를 주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회사가 바꾸려면 노동자분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 노동자분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다 같이 지키는 규칙인 거잖아요. 그래서 규칙을 바꿀 경우에는 노동자분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단순히 여기에 서명해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 이게 이런 부분이 불이익한데 이게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고 이렇게 노동자분들끼리 얘기할 수 있게 기회를 줘서 다 같이 투표를 통해서 과반수를 통해서 이제 바꿀 수 있다라고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이 대신해서 투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취업 규칙이 한번 정해져 있으면 그거를 쉽게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게 무효로 바꾼 경우에는 무효여서 그 전 취업 규칙이 적용되고, 그걸 근거로 뭐 수당이나 이런 걸 청구하는 사례들도 꽤 많이 있어요. 네.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 네. 그 앞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회사가 이거를 명시된 부분을 회사가 지키지 않으려고 했을 때 여러 번 얘기를 해도 회사가 안 지키고 계속 위반을 하면은 그때는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하는 어떤 규정을 위반이냐가 다를 것 같긴 한데, 만약 임금을 안 준 거면 차라리 뭐 노동청이 임금체불로 진정을 해서 노동청이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행정관청이 그걸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취업규칙이 위법한 게 있으면 시정명령을 할 거고, 만약에 이제 선생님께서 받으셔야 될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게 있으면 그 권리를 이제 사용자가 위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해달라는 식으로, 근데 처벌 규정이 있는 취업규칙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규정의 성격마다 조금 다를 것 같긴 해요. 취업규칙 저희 회사에서 포괄임금제 도입 전에 미리 준비를 한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 모아놓고 설명해놓고 그냥 사인을 무조건 해라 해서 받아갔었거든요. 네. 이게 저희가 동의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냐 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받아갔는데 이게 일단 적용이 되는 건가요? 만약 그 경우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설명을 했다라는 건 회사한테 유리한 부분이고, 회사가 무조건 동의하라고 했다라는 건 선생님한테 유리한 부분일 텐데, 회사는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서명을 하신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그 당시에 상황을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만약에 제가 설명하면서 무조건 동의하세요라고 하는 걸 저렇게 촬영을 했고 이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당연히 무효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강제적으로 그걸 하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대부분 원래 서류 작업만 해놓거든요. 개별 서명 받아놓고. 근데 그렇게 일단 모아놓고 설명했다는 건 회사한테 유리한 지점이긴 해요. 그래서 강제로 했다 아니면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구조로 이렇게 하기도 해서 다툼이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게 아까 퇴직금 할 때 세전인지 세후인지 조금 궁금했거든요. 네. 연봉을 나눠서 했을 때 세전 연봉도 해야 되는 건지 세후 연봉 세전으로 하죠. 세전이 내가 받은 급여니까. 그 1급 계산할 때도 그럼 한 달 제가 1급을 뭐 추가로 받게 됐을 때 새 전 걸로 계산을 해서 근데 퇴직금도 어차피 아까 그 액수에서 선생님께서 퇴직 소득세를 내실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당연히 세전이라고 했을 때 어쨌든 그 받은 거는 국민연금이나 4대 보험, 그러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선생님이 월급에서 내는 건데 회사가 그냥 걷어가는 거고,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도 원래 선생님이 받으신 다음 내는 게 원칙인데 편의상 그냥 회사가 원천 징수해서 먼저 내는 거니까 당연히 세전 기준으로 산정하죠. 이 아까 전에 얘기하는 것 중에 입증 관련돼서 그냥 궁금해서 네. 그런데 녹취나 이런 게 그냥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러니까 사측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무단으로 해도 이게 입증이 되는 건가요?
일단 녹음은 항상 하시고 녹음을 활용을 조심하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선생님이 참여하신 대화는 녹음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타인의 대화를 내가 몰래 녹음하거나 그러니까 사장실에서 사장이랑 부사장이 하는 걸 내가 도청 카메라를 해서 녹음을 했으면 그건 유감유지가 있지만 사장이 나한테 얘기하는 걸 내가 녹음하는 건 같은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녹음을 하셔도 돼요. 이런 것들도 어쨌든 저희가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그걸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될지 좀 애매하긴 한데 큰 손해가 근데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과 근로자가 노동자 간의 대화를 녹음해서 그걸 가지고 직장시설 해치했다라고 해서 징계가 인정된 경우도 있고 인정 안 된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입증할 자료는 사실 녹음밖에 없긴 해요. 그 당시에 대한 목격자 진술을 여기 계신 분이 20명이 다 같이 그때 무조건 하라고 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동료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실 게 아니라면 사실 녹음만큼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조언을 해드리는 건 녹음은 꼭 하시고 뭐 녹음한 걸 가지고 뭐 협박을 하신다거나 내가 다 녹음 다 했다 너네 다 죽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녹음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거고 녹음했다고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증거 자료 낼 때 뭐 본인이 녹취를 푸실 수도 있고 녹음 파일 내면서 아니면 손기사에 맡겨서 공증받은 녹취 파일을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녹음은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녹음 말고는 왜냐면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게 노동자분 입장에서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네. 서명을 받았다고 설명회를 하고 서명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설명회를 하는 동안 제가 그날 외부 일정이 있어서 회사에 없었거든요. 네네. 실제로 듣질 않았어요. 네네. 설명회에서. 근데 나중에 제 자리에 따로 와서 그 뒤에 서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듣고 사인을 해라.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제가 만약 외부에 있었다라는 입증이 되면 유효화가 되죠. 그런 거는 이제 취업규칙이 변경이 위법하다라는 거에 근거가 될 수 있긴 한데 선생님 한 분이 그러시고 이제는 과반수 동의를 얻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명 직원에서 15명이 그런 식으로 서명을 했으면 그건 과반수 동의 못 받은 건데 20명 중에 선생님만 그러시고 19명은 찬성을 해서 동의를 했으면 어쨌든 과반수는 없는 거잖아요. 선생님 동의가 없어도 그런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 그런 경우들이 많거나 그런 요소들이 점점 쌓이면 일종의 포인트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익 변경 절차에서 과연 노동자분들의 의견을 되게 잘 듣고 합리적으로 과반수 동의를 얻었느냐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위법한 요소의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별 적용이 되진 않아요. 어쨌든 전체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니까 나 혼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위법이 되진 않거든요.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남으셔서 하셔도 되고요. 따로 찾아오셔서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